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첫 주 이제 지지율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습니까? 바로 선거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국갤럽이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어제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체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45%, 그리고 민주당이 31%. 많이 벌어졌네요. 네, 14%포인트 차이니까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5년 전에도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당시에 이제 민주당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13%포인트 오른 창당 이래 최고치인 48%를 경신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비슷하게 국민의힘이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취임과 더불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그다음부터 민주당이 승승장구하고 선거에서 계속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정당 지지도만 봤을 때 국민의힘은 약진, 민주당은 이렇게 하락. 자, 그런데 일단 이번 주는 컨벤션 효과를 감안해야죠. 예?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 지난 화요일에 취임식이 있었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취임식이 없었잖아요. 조기 대선하고 개표 나온 날 바로 가서 이제 국회에서 취임 선서하고 시작됐고, 인수위 기간 없었고 인사 난맥상이 또 벌어집니다. 이낙연 첫 총리가 21일 만에 취임 임명되고. 자, 그런데 지금 9년 만에 보는 취임식이 하늘이 너무 파랬고 무지개가 뜬 걸 본 분도 계시고 4만여 명 모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이게 뭔가 좀 정부가 제대로 가나 기대감이 반영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컨벤션 효과 감안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초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부나 초기에는 국민 심리는 밀어주자.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정부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돼야 국민도 산다. 이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같이 움직여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당정청 했지만 지금 청와대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국민의힘이 뭐 최고치 기록, 국민의힘이 좀 지지를 얻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민주당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자, 민주당은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했죠. 바로 지난 월요일에. 그동안 뭉쳐서 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기, 지지도, 그리고 또 이재명 전 후보, 대선 후보의 어떤 지명도와 인지도,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따로 놀아요, 지금. 이재명 뭐 이제 고문이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았고 본인도 개항을 해 나왔고 하지만 지금 그건 국민이 아직 관망세고 효과는 이제부터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뭘 했냐면 그동안 이른바 검수완박에서 부정적인 걸 알고 지방선거의 영향이 나쁠 거라는 걸 각오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맞춰야 한다. 나름 이제 소명의식으로 마지막 국무회에서 이제 공포시켰고, 이건 감안해야죠. 끌어안은 거고.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공격수로 득점 포인트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인사청문회가 전 정말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이렇게 못하나? 이거 후보자들 문제 많다고 언론이 다 검증해놨는데 한 방을 못 치나? 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무능, 이 점수를 깎아 먹었죠.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점수를 깎아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점수를 받아 먹었잖아요, 대신. 그렇죠. 지금 가장 이제 임명과 관련해서 찬반 여론조사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후보자가 이제 정호영 후보자인데, 정호영 후보자조차도 반대 여론이 60%를 좀 상회해야 과거 이제 전례를 보면 낙마를 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팽팽한 정도, 이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지율 상승을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득점을 못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취임식과 더불어서 지금 지자체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 또 꽤 선전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당 지지율에도 국민의힘은 좀 득점 포인트가 많았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점수를 까먹어서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0여일 남았는데요. 후보 등록도 마감됐습니다. 목표는 여야 모두 과반 이상인데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그 지난 대선 기준하면 이제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지난 대선 득표율로 따지면 이제 10대 7로 국민의힘이 이제 우세한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 판세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우세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 확실한 우세는 이제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4개 민주당 정도. 우세는요? 네, 민주당 우세는 나머지 팽팽한 지역들이 이제 뭐 경기, 충남, 대전, 세종 이 중부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권, 강원 또 영남권은 이제 확실히 국민의힘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7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1대 6까지 뭐 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건데 이제 남은 기간이 뭐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정치는 또 생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대 7이 이제 뭐 9대 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이 또 뭐 역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좀 많이 앞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선 컨벤션 효과는 볼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포인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상과 좀 빗나갔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득점을 못함으로써 민주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판세에서도 열세로 밀렸고 자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고 이게 이례적으로 2개의 숙제를 끌어안았죠. 본인도 당선돼야 되지만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인천시장 박남춘 민주당 후보도 당선시켜야 하고 거기다 전국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았어요. 경기도도 놓칠 수 없잖아요. 경기도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본인의 지금 어느 정도 목표 지수를 이야기한 게 7, 8곳은 이겨야 선방한 것이다. 사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는요 휩쓸었죠. 15대 2 압도적이었죠. 총선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반 이상 지킨다 그러면 한 10개는 가져와야 되는데 대선 기준으로 말씀하신 10대 7에서 7개는 지켜야 되고 하나 정도 더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 지지 지역은 영호남이 갈려 있고 제주가 온다고 치면 이 경기와 인천 정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충청권에서도 한 곳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실은 민주당이 잘해서 득점을 하긴 어렵고요. 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시작됐잖아요. 그 20일 동안 아마 국민의힘이 점수를 깎아먹을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거 안일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21일에 끼어 있고요. 지금 뭐 북한에 오늘만 해도 치료제 지원한다.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아니 사실 정부는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음 주면 추경 정국입니다. 역대 최대 59조 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상대가 자살골 넣겠지 안일하게 있다가 대패 가능성 높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원래 이제 집권 초기에 강대국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한 3 내지 5% 올라가고 이제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이제 만남이 또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민주당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후보들이 뭐 꽤 선전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일단 서울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서울에서는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얼마나 납니까? 그 오늘 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거 보면 10% 포인트 이상 서울에서 이상 납니까? 다시 벌어졌네요. 네. 정확하게는 서울에서 45대 30. 45대 30이요? 네, 15% 포인트. 아까 전국이 45대 31이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도 41대 34.
한 7%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네. 샤이 야권 표심이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덜 잡혔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덜 잡히는 경향성이 있고요. 또 ARS 조사에서는 이미 일찍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전화 면접에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였죠. 득표율이 5%포인트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택수 대표가 오실 때마다 수도권 특별히 서울에서 민주당 서울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차이냐고 계속 네. 물어봤을 때 네. 10% 차이가 견고하게 네. 벌어져 있었는데 막판에는 5%로 붙였습니다. 예. 붙었으나 뒤집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다시 벌어졌네요. 네. 지지난해 재보선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죠. 헤럴드 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네. 몇 명 했습니까? 1000명을 했는데요. 네. 오세훈 49.2, 송영길 38.3, 11%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이 강남동 권역뿐만 아니라 강북 서권역, 그러니까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 용산, 중구 이 강북 그리고 이제 강북 서 지역까지 격차가 강남권이 24.5% 격차였는데 강북 서 권역이 두 후보의 격차 25.7%포인트.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 여파가 지금 네. 여전히 네. 이곳저곳에서 많이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 정권의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서울 시민들이 네. 민주당에 송영길에 마음을 주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지금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버리고 배지를 버리고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서겠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코인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뭐 주거 복지 지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송영길 후보가 좀 호언장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용산 집무실 시대 대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용산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여당 시장이 아니라 야당 시장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일단 뭐 대통령 출퇴근 사흘 나흘째 되고 있지만 특별한 이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취임 후에 새 정부가 스텝이 꼬이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자력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드라이브 걸리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이 네. 그 거대 야당으로서 네. 존재감을 보이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에 대해서 앞장섰어야 되는데. 자, 앞장서야 되고 네. 지금 이 정도 되면요. 저는 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네. 선거가 목전에 또 턱 밑에 오기 전에 해체 재구성 수준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네. 그때 뭐 패족 선언 얘기도 나왔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이택수 대표님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양산 사저에서 만난다. 그럼 이 두 대통령의 어떤 우정이라든가 우애의 과시가 있는데 전임 대통령에게 현재 원내 다수당이 또 묻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레임덕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교체 안 되고 유지된다. 이런 안일함 때문에 패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 시각은 달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기대서 지방선거 치른다고? 지난 2018년에는 왜 대승했냐면 6월 13일에 지방선거 열렸는데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예. 그때 국민의힘이 볼멘 소리를 했죠. 네. 이거 일부러 이날 잡은 거 아니냐. 선거용이 아니냐. 근데 그건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잡은 거니까 네.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럴 리는 없었는데 이 어쨌든 이번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전 대통령 효과가 민주당에게 미칠 가능성은 지금 이제 이 전세 지역에서 높진 않다. 네. 전반적으로 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따뜻한 시선은 가겠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분리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분은 잊혀지길 원하는 전임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스스로 점수를 따야 돼요. 민주당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택수 대표의 그 여론조사 내용,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그 여론조사가 10일, 11일, 12일 조사란 말이에요. 네.
뭐가 살짝 반영이 안 돼 있냐면 빠졌어 지금. 박완주 의원 사태가 네.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도 이 정도예요. 사건이 터졌는데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모두 다 90도로 절하고 한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하고 환골탈퇴하겠다.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 이 박지원 위원장 얘기처럼 피해자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고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내부에서 왜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터뜨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일부 의원과 지지층이 있어요. 네. 자, 이런 안일함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점수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널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자, 어제 경기지사 TV토론이 있었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거기에 강용석 무소속 후보까지 네. 나오고. 그런데요. 강용석 후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거 김은혜 의원하고 단일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 많았다고 합니다. 경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기는 강용석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팽팽한 조사도 있고 또 강용석 후보가 빠지고 그냥 양자 대결로만 했을 때는 김은혜 후보가 좀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결과별로 대체로 비슷한데 네. 이제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강용석 후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일화 여부가 굉장히 끝까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대략 5 내지 10%포인트 정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높아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TV 토론이 원래는 이제 양자 토론으로 해보려고 일부 네. 언론사가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다 참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용석 후보의 존재감이 조금씩 더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강용석 후보를 배제하고 김은혜 후보 혼자 캠페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은 결국 단일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두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단일화 안 하고 패배하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뭐 강용석 후보한테 전화했다. 그렇게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일단 주장이니까 뭐 팩트는 확인해야 되는데. 네, 주장하면서 자기네들 또 원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몇 가지 좀 이제 면밀히 들여다볼 대목이 있어요. 단일화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강용석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되려고 나왔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조건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단일화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백지로. 밀어드립니다. 나는 사퇴합니다가 아닐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복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입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복당을 불허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성접대 의혹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지금 징계 절차 들어갔다고 돼 있고 자, 이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용석 후보의 지지층과 김은혜 후보의 지지층이 넓게 보면 보수는 맞는데 과연 같은 결이냐.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럼 단일화하면 강용석 후보 사라졌네. 나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이 표가 오롯이 김은혜 후보에게 가겠느냐. 이거 조금 고민이고요. 같은 개념으로 대비해보면 인천이 박남춘 대 유정복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끼어 있어요. 박남춘 후보가 지금 이 추격자 입장인데 정의당 표를 가져오면 그냥 박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거연대 안 되잖아요, 요즘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마찬가지 현상이 경기에서 3자 구도로 벌어지고 있다. 속보 봐야겠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금명간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퇴. 김성애 비서관은 사퇴했습니다. 자, 보궐선거도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보궐선거는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개항에서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당선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제 모르죠. 이제 선거를 치러봐야 될 거고 일단 현재 판세는 그렇게 분당은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분당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유리한 구도이긴 한데 또 이제 김병관 후보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캐리어도 비슷하고 또 IT 기반의 벤처 신화. 또 이제 관련된 유권자들도 거기 또 많이 살고 있고 해서 근데 뭐 역시나 안철수가 조금 유리한 구도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선 주자급이니까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이게 저는 약간 동정 여론이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총리도 안 하고 공동정부도 안 되고
당 안에 들어가 봐야 당권 잡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할 일이 없는데 정권 창출에 분명히 기여했는데 왜 이렇게 낙동강오리알이 될까? 그러면 원내로라도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김병관 후보는 실질적으로 분당갑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재밌게 표현을 드리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와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대결이에요. 둘 다 부자예요. 그리고 벤처기업 일군 사람인데 네. 하나는 게임 업체 웹젠, 네. 3D MMORPG,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포인트가 좀 갈릴 것 같아서 분당갑을 좀 달아오르는 과정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분당에선 변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영일, 이택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